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냉장고에서 그 남자의 끔찍한 취미생활을 볼 수 있었다. 대낮에 복사열이 채가 시기도 전 아파트 단지는 정전으로 어둠에 휩싸였다. 금방 되돌아올 것 같았던 전기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해버린 아파트 단지 밖으로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박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아들과 함께 단지를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아파트가 텅텅 비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715호 베란다로부터 엷은 빛이 새어나왔다. 손전등 빛이었다. 주민들은 손가락으로 청소를 헤아려 가며 몇 호인지 유추했다. 정확하게 몇 호인지 헤아렸을 때 그들의 머릿속엔 한 남자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714호 아줌마는 그가 이사온 첫날 시루떡을 건네며 웃던 모습이, 716호 처녀에겐 고장이 난 배관을 고쳐주던 상냥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간 715호에선 이웃들의 기억 속 남자가 아닌 가냘픈 여인이 한 손에 손전등을 쥔 채 경황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없어. 없다고. 미자는 발바닥에 땀 마를 틈도 없이 움직였다. 서랍장, 붙박이 장롱, 침대 밑을 거쳐 끝에는 철제 옷걸이로 싱크대 밑을 훑었다. 하지만 미자가 찾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허탈감의 방바닥에 그대로 허물어진 미자는 돌연 잠겨있는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기 있을 거야. 분명해. 억지로 열려고 해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자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돌아왔다. 손잡이 바닥으로 내리쳐도 보고 칼끝으로 출려도 보았지만 작은 흠만 드러날 뿐 어림도 없었다. 미자는 바닥에 축 늘어져 탄식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뭐지? 도대체 뭐냐고.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도통 답이 나오지 않았다. 미자는 또다시 손가방을 뒤적거렸다. 립스틱, 휴대전화, 콤팩트, 에센스.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린 물건은 없었다. 실체가 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미자는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지난밤 있었던 어떤 일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만 떠올랐던 것이다. 낯선 물건들이 즐비한 이곳. 미자의 집은 분명히 아니었다.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인 황량한 반 지하 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곳은 도대체 누구의 집인 것일까? 미자는 차근차근 최근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흐린 기억 속에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장을 고친 후 집을 나섰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만났던 것도 떠올랐다. 새 켤레의 경쾌한 구두 소리가 밤의 거리를 활보했고 그곳은 유흥거였다. 제복을 입고 무술을 잔뜩 바른 젊은 남자들이 손짓을 했었다. 구두들은 늘 그랬듯 못 이기는 척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었다. 나이트클럽. 매주 금요일 밤 동료들과 가던 곳이었다. 미자는 주먹을 쥔 손으로 다른 손 손바닥을 내리쳤다. 나이트클럽에 갔었다면 평소 자신의 행실로 보아선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다곤 한들 이 나라 어느 남자가 꼬여낸 여자를 집에 내팽개쳐두고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하룻밤 불장난이 아쉬워서였을까. 아니면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불이 꺼진 집에 홀로 버려진 자신의 처지가 이상했다. 혹여나 나쁜 뜻을 가지고 접근한 거였다면 더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미자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다. 그러나 문을 반쯤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잃어버린 물건은. 시원한 공기가 현관문 틈으로 밀려들었다. 미자는 천천히 문고리를 놓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집안을 응시했다. 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증이 생겼나 싶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자는 침대맡으로 걸어 앉고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면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연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막 번호를 누르려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연우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 대학 선배였던 윤수였다. 형.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전화 와르던 참이었어. 그래. 그럼. 걱정 마. 우리가 한 해, 두 해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학교 선배인 형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정말.
수억이 너머로 윤수는 작게 탄성을 질렀다. 과속 방지턱을 지나쳤는지 차체가 덜컹거렸다. 연우는 조수석에서 들썩거리는 검은 비닐봉지를 힐끗거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뭐? 윤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박제. 박제. 그래, 그거. 형 내 집에 있던 맹금류 박제. 그게 독수리였나? 매였나? 아하, 솔개. 아무튼 나 박제에 관심이 생겼어. 뜬금없이 박제는 왜? 취미생활. 궁금해졌어. 알잖아, 형 나 궁금한 건 잘 못 참는 거. 그래,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지. 박제안을 해오던 거니까. 연우는 들뜬 듯 목소리가 커졌다. 송금은 바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럼 좋지. 언제 집으로 한번 와. 내일도 괜찮을까? 내일. 그렇게나 빨리. 괜찮긴 한데. 짐승은 내가 잡아갈 테니까 걱정 마. 잠깐 뭐라고? 너 설마. 설마 뭐? 밀렵이나 밀매 같은 건 아니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걸리면 끝장이야. 꿩이나 한 마리 잡아갈 테니까 걱정 마. 나도 시작부터 끝장을 보고 싶진 않다고. 그래. 아무튼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바로 송금 부탁한다. 그래, 내일 봐. 통화 대기음이 들려오자 연우는 휴대전화를 뒷좌석으로 던져버렸다.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한동안 깜빡거리다 이내 잠잠해졌다. 연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자 또다시 조수석을 힐끗거렸다. 육중한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묵직한 봉투 속 내용물이 들썩거렸다. 머리 위로 정신없이 도는 밀어볼 낯익은 웨이터의 미소. 그날 마주했던 남자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그녀가 실마리를 찾아 헤매던 그 순간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전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몇 번 깜빡이던 형광등은 이내 밝게 빛나며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가전제품들이 가동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주춤거리며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이었다. 주변이 핑그르르 돌고 팔뚝엔 원인 모를 닭살이 돋아났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오한이 몰려들었다. 추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삼복도 위에 갑작스러운 오한이라니 몸을 덮을 것이 필요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침대 이불볼을 걷어냈다. 여름용이라 얇았지만 그거라도 감지덕지였다. 걷어낸 이불을 몸에 두르자 스탠드 밑으로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액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홀로 오롯이 서 있는 남자의 독사진. 환하게 웃는 미소가 낯익었다. 김연우. 미자는 손가방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어젯밤 교환했던 그의 전화번호를 스스럼 없이 눌렀다. 이제야 기억이 나다니 미자는 스스로도 황당한 기분이었다. 눈초리가 조금 내려간 선한 눈매, 선이 살아있는 날렵한 코, 짙은 입술선. 미자가 꿈속에서나 그리던 이상형이었다. 그랬다. 전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미자는 이상형을 만났다. 그가 통과 의뢰처럼 묻는 질문을 귀에 대고 속삭일 때도, 쑥스러워하며 전화번호를 물을 때도 미자는 넋이 나가 있었다. 동료들은 이미 마음에 드는 남자를 꿰찼는지 뿔뿔이 흩어져 보이지도 않았었다. 웨이터 손에 이끌린 채 낯선 테이블을 몇 번이고 오갔지만 그의 얼굴만 떠오를 뿐이었다. 늦은 새벽 술 기운이 조금 오른 채 나이트클럽을 나섰을 때 미자는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먼저 연락을 하고 말았었다. 통화 중이었다. 두 번 세 번 다시 걸어보았지만 수신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다. 미자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왠지 일부러 받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지금 처해진 상황까지 매끄럽게 기억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떠올리려 애쓰는 순간에도 추위는 계속해서 미자를 괴롭혔다. 송곳 같은 한기가 피부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미자는 이불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혹시 미자는 모르는 사이 약을 먹게 된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간혹 극심한 추위를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망사일지도 몰랐으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체할 수 없는 오한의 정체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던 추위는 더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추위는 미자에겐 생전 느껴본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혹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조롱하듯 모기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궁금증 투성이었다. 알 수 없는 추위도, 그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도, 잃어버린 물건의 정체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다. 얼어붙은 몸뚱이는 움직이기만 해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미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기 좀 봐봐. 윤수의 말에 연우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한 손엔 커다란 도축용 칼을, 한 손엔 발버둥 치는 닭을 붙잡고 서 있었다. 저게 맛집의 비결이다. 잘 봐둬라. 윤수가 우쭐대며 말했다. 여자들은 즐겁하며 눈을 찡그렸고 남자들은 신선한 구경거리를 보듯 시선을 모았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널찍한 대리석 위에 닭을 이은 채 도축용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닭의 목이 달아나자 야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남자의 작업복과 얼굴에 선알이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 않고 닭의 목을 거꾸로 개울가에 쳐박았다. 닭은 목이 달아난 것도 잊은 채 털을 날리며 거세게 발버둥 쳤다. 개울가 주변이 선홍빛으로 물들었다. 어떠냐? 야외 평상의 옆으론 계곡을 낀 절경. 저런 눈요기까지. 맛도 죽인다고. 사실 보통 목을 비틀고 죽인 후에 피를 빼는 법이거든. 근데 여긴 틀려. 고작해야 닭이지만 그래도 육고기는 살아있을 때 요리를 해야 맛있거든. 몰랐겠지만 닭은 목을 잘라내도 꽤 오래 살아. 윤수의 부연 설명이 막 끝나가려는 참이었다. 겨울가에 처박혔던 녀석은 남자의 손어귀를 벗어나 거의 날다시피 손님들을 향해 돌지 나왔다. 기칠갑을 한몫 없는 닭이 다가오자 야외 평상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즐겁하며 다른박질 쳤다. 그러는 와중에도 연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닭이 거의 연우 코앞까지 다다라 마지막 도약을 했을 때 마침 주방에서 나온 아줌마가 낚아채지 않았더라면 연우는 닭피를 몽땅 뒤집었을 뻔했다. 제법 멀리까지 다른 박질 쳤던 윤수가 천천히 걸어오며 비아냥거렸다. 연우 이 새끼 완전 쫄았네. 얼어버렸잖아. 괜찮냐? 응. 잠시 후 닭은 살아생전 죽기를 완강히 거부하던 모습을 버리고 얌전하게 요리가 되어 돌아왔다. 못 볼 꼴을 본 듯 얼굴을 찌푸리던 여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쩝쩝거리며 먹어댔다. 연우는 그들 틈에서 말없이 앙상한 뼈가 되어가는 닭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 먹어. 윤수가 말했다. 그는 연한 목 부위를 질겅질겅 씹다가 상에 틈에 텄다. 어떤 기분일까? 연우가 말했다. 뭐가? 다. 그러니까 뭐가? 목이 잘리면 어떤 기분일까? 윤수는 말없이 연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살코기를 먹기 좋게 찢던 해주가 끼어들었다. 왜 그런 게 궁금해요, 와? 그냥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직접 해보던가요. 그녀는 퉁명스레 말하며 살코기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직접 해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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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의 머릿속에 해주의 말이 메아리 쳤다. 살고자 발버둥 치는 개구리의 사지에 연우는 압정을 꽂아 넣었다. 나무 책상의 압정이 박히자 개구리는 더더욱 발버둥 쳤다. 막 커터칼로 배를 가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가 멍청한 얼굴로 서 있었다. 뭐하니? 13살 연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꾸했다. 해부실 습이요. 아버지는 사지에서 체액을 내뿜어 대는 개구리와 커터칼을 들고 있는 연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안색이 점점 흑갈색으로 변해갔다. 학교에서 배운 거니? 예. 그런데 어째서 집에서 마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연우는 스스럼 없이 개구리의 배를 갈라버렸다.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해져 개구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갈라진 배 근육 사이로 분홍빛 내장이 흘러내렸고 주둥이 사이로 진득한 거품을 물던 개구리는 이내 잠잠해졌다. 그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천진난만하게 웃을 뿐 어디에도 악의는 없어 보였다. 연우야, 여기 초코바가 있단다. 의사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한 손에 달콤한 초콜릿 과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연우에게 눈높이를 맞추려 몸을 숙였다. 이걸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소비자 가격이 커다랗게 적혀있는 겉봉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200원. 그래, 맞았어. 200원이야. 그런데 연우에게 돈이 100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살 수가 없잖아. 의사는 연우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한테 돈 받으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돈이 없어. 누구도 연우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이다. 연우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돈이 있어.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이노요. 그래. 이노라는 친구가 있지. 그 친구는 연우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지. 그런데 말이다. 이노에게 100원이 있어. 5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딱 100원 말이다. 그런데 절대로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는구나. 손을 꽉 쥐고서 주지 않으려 해. 어떻게 하면 이노가 가진 100원을 얻어서 초코바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의사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연우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으나 곧바로 이어진 연우의 대답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듯했다. 손을 잘라버려요. 손을 펴면 100원이 있겠네요. 의사는 질린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도 다를 바 없었다. 서둘러 간호사가 진료실을 나섰고 이윽고 연우의 부모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간호사는 연우를 진료실 바깥으로 데리고 나섰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뭐라 대답을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하 세상에. 의사는 연우와 했던 대화를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의외로 다행이라는 듯 말했다. 이노는 인형이에요. 예. 제 작년에 사준 큰 곰 인형인데 연우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에요. 인형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가요? 혹시 교우 중에도 이노라는 아이가 없어요. 연우는 친구가 많은 애가 아니라. 의사는 말없이 안경을 고쳐 썼다.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는 연우의 부모에게 그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씹듯 말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고요했다. 가전제품이 가동되는 소음과 날벌레들의 날갯짓 소리가 간간히 들리긴 했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미자는 얼어붙은 몸을 살며시 움직여 보았다. 며칠은 움직이지 않은 듯 굳은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잠시도 서 있기 힘들 만큼 다리가 떨려왔지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기다리다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너무나 후회되었다. 구급차를 부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만에 하나의 약을 먹은 것이 맞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지도 못했다. 이불보를 천천히 걷어내고 그녀는 우스꽝스러운 갈지자 걸음으로 걸었다. 몇 발자국 되지도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누가 보면 산보일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광경이었다. 힘겹게 현관문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낯선 물건이 시야에 들어왔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물건이 어색하게 다가왔다. 저게 왜 저런 곳에? 현관문 옆 신발장과 나란히 서 있는 그 물건은 김치냉장고였다.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가전제품이지만 놓인 위치가 썩 어색했다. 미자는 우두커니 서서 김치냉장고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심장이 두방망이 찔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격하게 떨려오는 심장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바닥에 허물어졌다. 그때였다. 찰칵. 디지털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남자의 얼굴과 마주쳤다. 연우. 그녀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제기랄. 그는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엔 묵직한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미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러나 연우는 미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 김치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뒤적거렸다. 미자는 부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연우는 김치냉장고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 다행이군.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고 김치 냉장고 속에서 커다란 수박을 꺼냈다.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와선 먹기 좋게 썰더니 쟁반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미자는 그가 나간 후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은 김치 냉장고 위에 놓인 검은색 비닐봉지 속 묵직한 내용물에 쏠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크게 요동치고 모종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어렵게 김치 냉장고 앞에 선 미자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되어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보았다. 그 속엔 그녀가 찾고자 했던 것이 들어있었다. 그가 미자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목적도 들어있었다. 마약 음단 증세 같았던 우한의 정체마저 모두 들어있었다. 연우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평소보다 배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로 들어서기 전 연우는 수의실 문을 두드렸다. 드라마에 열중하던 수희가 텔레비전을 끄고 반갑게 말했다. 청년 왔어? 무슨 일이에요? 밖이 되게 시끄럽네요. 아, 저 사람들. 아까 정전이 나서 말이야. 정전이요? 순간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요? 1시간 정도. 게다가 오늘 이번 여름 중에 제일 더운 날 이래서 아파트 안이 침통인가봐. 그래서 사람들 다 나왔지. 전기 다시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나온 김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봐. 아, 그래요. 연우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희는 그런 그에겐 관심도 없는 듯 연우의 손에 들린 검은색 비닐봉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연우는 봉투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요? 수박이에요. 아, 그렇구먼. 어색한 웃음을 흘리던 수희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다. 그는 느릿느릿 수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연우는 수의실 작은 창을 열고는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썰어다 내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는 수위를 뒤로하고 연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서 멈춰 있었다. 오름 단추를 눌렀음에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데는 한참이나 걸렸다. 연우는 그 시간이 곱절은 길게 느껴졌다. 연우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연우는 복도 양옆을 몇 번인가 두리번거리다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어던졌다. 제기랄. 그는 서둘러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둥그런 내용물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 여러 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연우는 맨 위에 있는 비닐봉지를 열어보았다. 살얼음이 서린 그것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놀라 치켜뜬 눈은 감을 줄을 몰랐고 전기가 나갔을 때 녹아내린 마스카라가 원래 있었던 줄무늬처럼 띠를 만들고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서 만지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고 피가 물렸는지 코끝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연우는 밑에 깔려있는 그것들을 몇 번인가 뒤적거리다 안심한 듯 말했다. 아, 다행이군. 연우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냉장고 속 비닐봉지들을 모두 옆으로 젖혔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벗겨진 봉투 속에 제각기 다른 여자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우는 맨 밑에 깔려있는 수박을 꺼내 들었다. 부엌으로 가 식칼과 쟁반을 들고 온 연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수박을 썰어 쟁반에 옮겨 담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박제를 배울 일이 기대되는지 가벼웠다. 그의 콧노래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이야기, 사생활. 영미는 미칠 것 같았다.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자기의 사진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나름 이쁘게 찍힌 영미의 사진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영미의 집 근처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제만 해도 영미는 자기네 방 창문가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7개나 찾아서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오늘 아침에는 언제 그랬는지 자신의 침대 근처 벽에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어젯밤 잠자는 사이에 정교한 드릴로 뚫어 놓은 것 같았다. 휴대폰은 벌써 다른 번호로 4개째 바꾸었지만 지금 새 번호로도 수많은 스토킹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와 있어 오늘 킬 수조차 없었다. 가족에게 말해보았지만 아빠와 오빠는 몇 년 전부터 황금소녀들이란 아이돌 그룹에 심취해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 언제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아다녔고 엄마는 토네이도라는 중년 아이돌들에게 빠져 집 청소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달고 그들의 몰카를 감상하며 생활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영미의 문제는 문제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 뻔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이런 전화는 하루에도 수백 통씩 온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신고하라며 오히려 화를 낸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영미는 결국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2025년 온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휩싸였다. 오랜 경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 사라지는 기획사들의 숫자도 많았지만 그 혼란의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기획사들에게는 어느덧 성공 방정식이 생기게 되었다. 어떤 PR을 거쳐 어떤 콘셉트를 잡아야 세계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스타 아이돌 생산의 달인 경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폭발적인 아이돌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상 팬들의 숫자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 아이돌들을 따라다니는 사상 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이 주가 아니었다. 마이클 잭슨과 동급이라 평가될 만한 스타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팬층은 놀랄 만큼 넓혀져 어느새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상팬이 생겨났다. 특히 이런 스타들의 본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상팬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아져 아웃사이더로 질시를 받던 그들은 어느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무리로 재탄생한 것이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결국 사상팬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던 사생활 논란과 관련된 법들이 동화 위에 올랐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은 팬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라는 사생활 존중은 이기적인 것이다. 몇몇 소수의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맞섰지만 이미 언론사의 고위층 대다수가 사생팬 혹은 그들의 지지자였던 만큼 이러한 주장은 언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법을 하나하나 무너뜨렸다. 2036년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TV에 방영되었다. 공인으로 인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직업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시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훔쳐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공인들이 정신병원에 다녀야 할 만큼 심한 거부감을 느꼈지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그들도 서서히 이런 현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번져가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의 얼짱들,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몸매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CEO들, 이런 유명 일반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공인들과 일반인 정의부터가 애매모호하다면서 이러한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2년 전에 사생활 침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역시 작년에 이러한 법안을 모두 없애버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까지 연예계에서 유명한 배우로 활동을 하던 최필한 씨는 2년 전에 인기에 힘입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지금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모든 법들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힘 있는 의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공인에 관한 사생활 침해 법이 사라졌을 때 꽃미남 배우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에 대해 쏟아지는 몰카와 사진들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오래전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지금은 나름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지금 현재 인터넷 고등학생 얼짱 중 한 명인 박지혜란 소녀의 광팬이기도 했다. 2043년 사생활 공개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2세가 되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중 3군데 이상의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갈 경우 반드시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 중 하나인 체크인을 해야만 했다.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웹캠이 달려있는 컴퓨터의 전원을 항상 켜놓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캠 웹사이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방송해야만 한다. 화장실에 갈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예외는 없다. 수백 명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의 한 동작 모두. 세 번째 이야기, 악귀. 귀신의 접근을 초기에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죽을 듯 앓거나 미쳤군이라며 혀차는 소리를 숱하게 듣고 난 뒤에야 제 몸속 귀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기 의왕시의 임모씨 37세와 서울 동대문구의 전모양 24세도 그랬다. 일남 이녀의 어머니인 임씨는 건강한 주부였다. 지난 2월 여는 때와 다름없이 남편이 출근한 뒤 설거지를 하던 임씨는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았다. 5살 배기 막내딸이 놀라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옆집 새댁이 임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과로 탓이라고 짚었다. 사흘을 쉬었지만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증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길고 깊은 하품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결국 임씨는 친정어머니의 뜻대로 남동생에게 엎혀 영매 L씨 앞에 누웠다. 순간 이 씨는 강한 전파가 뇌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머리에 옷관을 쓴 약사불사 할머니였습니다. 일종의 닥터 귀신이지요. 맨손으로 슬슬 문지르기만 해도 아기를 낙태시킬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영역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L씨가 임씨 부인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따님에게 신이 내렸습니다. 받으셔야죠. 그러나 어머니는 벌떡 뛰었다. 무슨 얘기예요? 얘가 무당이 되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며칠 후 L씨는 층층작두를 타며 귀신을 달래 보내야 했다. 할머니가 다른 몸을 찾아 떠나시고 나서 저 역시 한동안 몸져누워야 했지요. 전 모양은 S의 여대생이다. 주변에서는 이제야 제정신을 찾은 학생이라고 했다. 전에는 미쳤었다는 이야기였다. 정신병이 아니었음은 나중에 밝혀졌다. 전양은 걸핏하면 옷을 벗고 길거리로 나갔다. 발가벗은 채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해 가며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 안 돼, 안 되라고 울부짖다. 어머니 손에 끌려 돌아가는 날이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되었다. 그녀의 운명은 기고했다. 어머니는 장녀, 아버지는 없었다. 몸을 팔던 어머니가 한때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전양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모진 마음을 먹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진 않겠어. 운명은 잔인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 귀가하다 그만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전양은 휴학했고 말 한마디 없이 초점 잃은 눈빛으로 방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전양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다. 이어 전라로 집을 뛰쳐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몸짓을 하는가 하면 행인들에게 욕설도 퍼부었다. 영매 L씨가 전양을 만났다. 그 아가씨의 몸에는 기가 둘 있었습니다. 귀신이 씌었다는 얘기지요. 앞길을 쫓아내는 순간 그녀가 온몸을 거세게 흔들며 외치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못 살아라고. 네 번째 이야기, 간섭. 내 친구 희수는 윤미라는 애를 사귀었습니다. 윤미가 좀 특이한 애라고 기억이 남는 것은 윤미는 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길에 다친 강아지라도 보이면 구조대에 신고해서 동물병원까지 가는 걸 봐야 안심하는 그런 간섭이라긴 못하지만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여자애였습니다. 희수는 항상 이런 윤미를 피곤해했습니다. 한 번쯤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이해가시나요? 아무튼 둘은 그날 심야 영화를 보고 늦은 시간 희수가 윤미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생긴 일입니다. 윤미 집은 근처 편의점 하나 없는 완전 주택가여서 그 시간에는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입니다. 둘은 시시덕거리면서 그날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답니다. 순간 여자 한 명이 걸어오더랍니다. 윤미가 그 여자를 쓱 보더니 갑자기 와락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팔짱을 끼더니 언니, 이 늦은 시간에 어디가? 하고 아는 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희수도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답니다. 순간 윤미가 떨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언니 저랑 친한 척 하세요. 오빠 저쪽에서 오는 남자 좀 쫓아내줘. 빨리. 희수가 고개를 들어 그 여자가 걸어왔던 방향을 보니 웬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잠시 짓더니 그 셋을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윤미가 팔짱 꼈던 여자도 왜 이러냐는 식의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갈 길을 갔고 순간 사태를 파악한 희수가 윤미에게 화를 냈답니다. 너 왜 이러냐? 한밤중에 또 남자가 치안같이 보여서 여자를 구해주려고 했느냐? 간섭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도대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냐? 저 남자가 만약에 나였으면 남자 기분이 어땠겠냐? 등등. 한참을 듣고 있던 윤미가 버럭 화를 내더니 저 남자 방금 그 언니를 뒤를 따라오면서 이상하게 웃고 있었단 말이야.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 병 언제 고칠 거냐고 이렇게 간섭하면서 사는 버릇 고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동안 윤미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수도 괴로운지 윤미가 그런 성격만 고치면 평생을 볼 여자인데라며 나에게 윤미랑 있었던 사건을 털어놓으며 완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간 희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희수는 문자를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황급히 나가는 희수 때문에 놀랬지만 웃으면서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 왔구나 싶었습니다. 술값을 계산하려고 희수 핸드폰을 챙겨서 일어나는데 전화기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오빠 나 집에 가는 길인데 내 뒤에 저번에 본 그 남자가 웃으면서 따라와 빨리 와줘. 5번째 이야기 스트레스. 올해는 대학을 가야지. 나는 오늘도 독서실에 공부를 한다.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와 매일같이 풀어대는 문제집 말고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같은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이전의 기억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전 기억을 생각을 하지조차도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기억에서 아예 지워진지조차도 모르겠다. 오늘도 아무렴 어때라는 식으로 과거의 기억은 딱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간다. 다만 딱히 진지하게 생각하려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생각나는 기억이라고는 학창시절의 기억밖에는 없다. 중학교 시절에 나는 친구들과 놀기도 하면서도 쭉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여 항상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내가 다니던 평범한 학교가 아닌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나에게 여유도 없었고 나의 성적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강요하는 부모님과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성적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전부터 미묘하게 있었던 부정맥이라는 심장질환이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나의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결국 나는 자퇴를 하였고 그 이후로 검정고시를 본 후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삐빅. 나의 시계가 11시라는 것을 알려준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아니 어쩌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 과거와 같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아직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나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집으로 가 바로 잔다. 잠을 적당히 자야 컨디션도 유지되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어줘 기억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덕분인지 오늘도 버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긴 생머리와 하얀 피부 특히 동그랗고 깊고 검은색이지만 빛을 머금은 그녀의 눈은 무언가 끄뚫리는 듯한 느낌과 신비롭고 아름다운 느낌의 그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매일 같은 미묘한 스트레스에 나는 또 버스에서 흐릿하고 몽롱한 기분으로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대. 그녀가 뒤에서 괜찮냐며 손을 잡아주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나는 그녀에게 반하였다.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해보지 않은 나로선 첫사랑의 그녀이다. 그 이후로 매일같이 똑같고 지겨운 나의 일상을 그녀를 잠시나마 만나는 소소한 행복으로 위안을 삼아가고 있었다. 이번 정류장은 구리여중 고교 앞입니다. 버스 안내원의 음성이 집 앞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나는 그녀와 헤어짐에 미묘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아쉬움 또한 감정 없고 메마른 나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향한다. 오후 11시. 사각사각 삐빅. 오늘도 시계가 11시를 알렸지만 나는 손으로 이마를 받치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했던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침울하기 때문이다. 수능 공부를 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난 듯 하지만 오랜 시간 학교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나의 점수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어쩐지 더 이상의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힘없이 그리고 어쩐지 몽롱하고 흐릿한 시야를 한 채 오늘도 버스에 탔다. 내가 짝사랑하는 그녀는 얼마 전부터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시야가 흐릿하다. 아, 또다시 쓰러지는 것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아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야가 흐릿하고 몽롱한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오늘은 뼈라도 부러져서 병원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비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였지만
비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인지도 알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흐려졌다. 퍽! 큰 소리와 함께 기둥에 부딪혀서 코피가 났지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웅성웅성거리며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괜찮다고 말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오히려 귀찮을 그들의 관심을 뒤로한 채 피조차 닿지 않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이번 정류장은 구리여중 고교 앞입니다. 오늘도 집에 도착했다. 배를 눌렀고 어머니께선 달려 나왔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냐며 어머니께서는 주저앉아 우셨고 아버지께서는 의자에 앉아 이마를 손으로 받친 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나는 초점과 감정 없는 눈으로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미쳤냐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며 소리를 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셨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할게요. 나는 또다시 감정을 내보이지 않은 채 말하였다. 또다시 시야가 흐릿해지며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버지께서는 감정에 못 이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가방을 뒤지셨다. 가방 안에는 A4용지 여러 장과 연습장이 나왔다. A4용지에는 삐뚤삐뚤한 처음 보는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연습장에는 이상하고 기괴한 낙서들만 쓰여 있었다.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놀라 그 A4용지와 연습장을 훑어보았다. 이게 무엇일까? 또다시 정신이 흐려진다. 몽롱한 정신이 들어서야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나의 문제집과 모의고사. 나의 정신은 더 흐려지고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아침 7시. 삐빅삐빅 알람이 울린다. 나는 매일같이 똑같은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를 일상을 반복하기 위해 알람을 끈 후 독서실에 가기 위해 거실에 나왔다. 거실은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렇게 해요. 엄마가 무겁게 말씀하셨다. 그리곤 엄마는 재수학원을 다니는 게 좋겠다며 나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빗소리와 자동차가 물을 밟는 소리,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를 피하려 뛰어다니는 모습과 우산을 쓰며 조용히 걸어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조금은 이질적인 귀엽고 자그만 꼬마가 새하얀 얼굴과는 대비되는 검은색 옷과 우산을 쓴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뭐라고 웅얼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머리가 어질거리며 몽롱한 기분이 들었으나 버스와 독서실을 왕복하며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보낸 나로서는 재수학원을 가는 길목 또한 소소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길을 나선다. 꼬마를 본 후 시작된 몽롱한 기운이 끝날 때쯤 드디어 엄마는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름은 사랑의 정신과라는 조금 특이한 이름이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께선 나에게 의자에 앉아있을 것을 당부하며 잠시 화장실을 가셨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등 가만히 앉아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 또한 지루하려는 차의 입구에서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내가 짝사랑하는 그녀가 들어오는 걸 보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터라 나는 몹시 기쁘고 두근거리는 느낌을 느꼈지만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버스에서 매일 만나는 분 아닌가요? 그녀는 먼저 나에게 아는 체를 하였고 나는 몹시 당황해서 잠시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진정하고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낯선 곳에서 조금이나마 봤던 사람을 보아 반가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유의 사교성 때문인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처럼 나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인지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김다은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나의 순서가 되었다. 아쉬움과 설렘을 뒤로한 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녀도 일어나며 나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역시 김다은이라며 자신도 방에 같이 들어왔다. 나는 잠시 의아했으나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별말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라며 생각했다. 앞에 앉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하였다. 그 사람은 특별히 심각한 이상은 없는데 라며 머리를 극적이며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있는 다은 씨가 지루해하는 듯이 보일까봐 하얀 가운의 사람에게 옆에 있는 다은 씨에게도 질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다은 씨 여기 다은 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며 심각한 눈빛을 하였다. 또다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라는 느낌에 몽롱한 정신상태로 나는 또다시 정신과 기억을 잃었다. 나는 과거에 정신적인 질환과 심장질환이 있었다. 현재는 2년간의 꾸준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완치를 하였고 부작용은 다만 과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다. 몹시 희한한 경험이었지만 지금엔 다시는 그러한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힘든 점은 없다. 현재는 재수 기숙학원을 다니며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기적으로 의사와 부모님이 나의 상태를 보러 오고 있다. 공부는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 무리하지 않을 정도만 하고 있으며 나 역시도 무리하지 않고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생활은 오히려 나에게 즐거울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날이다. 부모님과 의사가 나의 상태를 보러 오신 듯 교실 창문 밖의 모습이 비친다. 나는 비록 수업 중이지만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교실 밖으로 손을 흔들며 해맑게 미소를 지었다. 밖에선 어머니 역시도 웃으며 인사하시고 아버지께선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겠지만 전과 달리 안정돼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 긍정적임이 틀림없다. 나는 지금 몹시 행복하다. 복도 밖에서 남자는 의자에 앉아 손을 흔드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안정돼 보이는 얼굴로 남자는 의사에게 물었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이니 정신분열이나 부정맥 역시도 다시 예전처럼 심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남자는 안심한 얼굴로 자신에게 손을 흔든 후 한쪽을 바라본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내를 바라보며 의사에게 말한다. 도대체 저 하얀 방에서 혼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상상하길래 저리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까요? 글쎄요. 의사 역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지 물끄러미 소년만 바라본다. 의사와 나의 부모님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하였지만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내 옆에 앉은 버스에서 만난 그녀. 나와 이름이 같은 그녀와 함께 공부하는 이 순간은 무엇보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6번째 이야기. 방관. 한 여자가 빛이 사라진 주택가 골목을 헤집으며 상처난 배에서 흐르는 빨간 액체를 새어 나오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콕 누르곤 있는 힘껏 주민들을 향해 소리친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이윽고 여자는 땅에 쓰러지며 절규하며 흐느낀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이 밤중에 뭔 소란이야? 주민들은 하나둘씩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한다. 여자는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마냥 기쁨의 표정을 짓곤 창문을 연 주민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친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아저씨가 절 쫓아와요. 여자는 아직도 배에서 흐르는 피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고 있었다. 어머, 저 여자 배 좀 봐. 저거 피 아냐? 뭐, 피. 주민들은 여자의 상태를 살핀다. 뭔 일이래? 주민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깝다는 듯 여자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때 여자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여자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치기 시작한다. 갸,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는 마치 엄마 손에 이끌려 치과로 끌려가는 아이처럼 울면서 머리채를 잡은 사내를 향해 손을 싹싹 빌며 소리친다. 어머, 저게 뭔 일이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여? 주민들은 너무 놀라 입을 손으로 막으며 광경을 지켜본다. 사내는 불이 켜진 주택가를 쓱 훑어보고선 뭘 봐? 시발 구경 났어? 불 끄고 앉을래? 주민들을 향해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다그친다. 주민들은 사내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선 하나같이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때 한 남자가 외투를 입고 철제 대문을 열고서 여자를 도와주러 나온다. 그 아가씨 놔줘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주민이었다. 시발 지금 들어가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사내는 다시 한번 인상을 쓰고선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로등 빛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 그때 남자가 사내의 손을 탁 치고선 여자를 부축하며 일어선다. 사내가 뿌려쳐진 자신의 손을 쎄 한번 보고선 이 씨발 새끼가. 사내는 여자를 부축한 채 돌아서서 걸어가는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의 목을 젖히고선 손에 들고 있던 날이 시퍼렇게 선 칼로 목을 그었다. 컥커. 남자는 여자를 놓치고선 땅바닥에 고꾸라지며 목에서 흐르는 피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쓰러졌고 그렇게 남자는 바닥에 흥건한 피를 적신 채 죽어갔다. 아오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잠이나 쳐 자 씨발 놈들아. 남자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눈들을 향해 소리쳤다. 애구머니나. 그래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연루됐다간 피곤해져. 창문을 열고 지켜보던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웅성웅성대더니 탁 하나둘씩 창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은 불이 깜빡깜빡하는 금방이라도 불이 나갈 것만 같은 가로등 불빛 하나와 칼을 쥔 사내와 겁에 질린 여자 그리고 죽은 남자가 있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상처난 배를 움켜주곤 주택가의 철제 대문을 치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집 지키는 강아지의 낯선 이를 경계하는 짖는 소리밖엔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낮게 깔린 주택가엔 여자의 가늘고 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윽고 조용해졌다. 다음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순경에 의해 두 구의 남자, 여자 시체가 발견됐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았다. 혹시 살해 용의자의 얼굴을 보시거나 살해 현장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하나같이 모두 놀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살해요? 여기서 살인이 났어요? 전 몰라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니깐 그냥 돌아들 가세요. 그걸 왜 여기 와서 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나 물어보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의 무심한 방관 속에 다음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